그 말을 들은 건 아주 오래전이었다. 하지만 그날 서울의 한복판에서 그 말은 조용히 되살아났다. 서울 남부, 강남의 어느 거리, 늦은 오후 갑작스레 내린 장맛비는 우산 없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더디게 만들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지 않았지만 속옷까지 스며들 만큼 성가신 장마비였다. 거리엔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 급히 편의점으로 뛰어드는 커플들, 그리고 한 구석 버려진 상가 앞 처마 밑에 조용히 서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하린. 날씬한 체구, 깔끔한 흰 블라우스, 손에는 작은 명품 핸드백. 막 친구 생일 파티를 마치고 귀가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택시 앱은 응답이 없었고 아버지에게 전화해도 기사님이 대신 바다 회장님은 회의 중이십니다. 금방 차 돌리겠습니다. 라는 말만 들려왔다. 하리는 처마 밑에 조용히 섰다. 비는 계속해서 머리카락 끝을 적시고 백화점에서 산 하이힐은 이미 젖어 있었다. 손에 든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녀는 지갑을 꺼내 무심코 안을 들여다봤다. 언제나 넣어두던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몇 장이 없었다. 오직 남은 것은 5만원짜리 2장. 오늘 친구에게 주려다 돌려받은 돈이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물에 젖은 비닐우비를 걸친 한 노인이 그녀 앞에 다가왔다. 다 해진 운동화, 세탁기 한 번 돌리지 못한 듯한 낡은 바지, 손에는 커피색으로 변한 손바닥만 한 종이컵 하나가 들려 있었다. 학생, 저기 혹시 3,000원만 줄 수 있을까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빗소리 사이로 분명하게 들렸다. 떨리는 손이 앞으로 내밀어졌고 그의 눈은 흐리멍덩했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빛이 담겨 있었다. 하리는 순간 멈칫했다. 요즘 세상에 길에서 돈을 달라는 사람 가짜도 많다던데. 하지만 그녀는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던 말을 떠올렸다. 하리나, 길에서 돈을 주는 건 그 사람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따뜻해지기 때문이야. 그녀의 어머니는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 말은 언제나 하린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하린은 조용히 지갑을 다시 열고 5만원짜리 한 장을 꺼냈다. 하지만 곧바로 망설임 없이 나머지 한 장까지 꺼냈다. 할아버지, 제가 가진 돈은 이게 전부예요. 2장 다 드릴게요. 노인은 눈을 휘둥그레 떴다. 아이, 이렇게 많이. 하리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건 사실 친구 생일 선물로 준비한 돈인데요. 그 친구가 받지 않아서요. 필요하시면 기꺼이 드릴 수 있어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레 한마디를 덧붙였다. 할아버지, 혹시 정원 손질 같은 거 좋아하세요? 노인은 의아한 얼굴을 했다. 제가 사는 집에 작은 마당이 있어요. 식물도 많고 손이 꽤 가요. 혹시 저희 집에 오셔서 도와주실 생각 있으신가요? 그 말이 떨어지자 노인의 어깨가 살짝 흔들렸다. 손에 든 종이컵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에는 빛이 살짝 어른거렸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학생 이름이 뭐라고 했죠? 하린이에요. 강하린. 하린 양, 나 같은 노인을 왜? 그냥 제 마음이 그렇게 하라고 하네요.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다. 비는 여전히 내려앉았지만 그들 사이엔 따뜻한 무언가가 흘렀다. 그것은 돈도 아니고 동정심도 아닌 진심 어린 한 사람의 마음. 하지만 바로 그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노인의 다리가 풀리며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만 것이다. 할아버지. 하리는 놀라서 뛰어들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찰박하고 물웅덩이에 빠졌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젖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노인의 어깨를 부여잡았다. 괜찮으세요? 들리세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 몇몇이 비를 피해 처마 밑에 있던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느릿하게 가까이 다가왔고 또 어떤 이는 핸드폰을 꺼내 촬영 버튼을 눌렀다. 저 여자애가 뭐야? 할아버지 쓰러졌는데 왜 옆에서 저러고 있어? 설마 미른 건 아니겠지? 소문은 언제나 진실보다 빨랐다. 그리고 판단은 사실보다 감정이 앞선다. 요즘 애들 무섭다니까. 옷잘 입고 다닌다고 다 착각한 거 아냐? 뭐야. 할아버지는 3,000원 달라고 한 건데 밀어서 쓰러뜨린 거 아냐? 하리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그들을 돌아봤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하지만 그녀의 해명은 빗속에 묻히고 말았다. 다들 자기 말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때 노인이 눈을 살짝 떴다. 잠바인디 아이디어에 차차인다더네요. 몸을 일으키려 애쓰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 아이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그냥 너무 놀라서 쓰러진 겁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그 말에 잠시 멈칫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과일 노점의 아주머니가 나섰다. 내가 다 봤어요. 이 학생이 돈도 줬고 오히려 할아버지한테 집에 오시라고 초대까지 했어요. 그렇지. 아까 정원 손질하시겠어요? 라고 물었잖아. 하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비에 젖은 머리칼이 얼굴에 들러러 붙었지만 그녀는 손으로 정리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말이 없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감정이 차오르는 걸 억누르기 위해서였다. 괜찮으세요? 하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하린 양, 괜찮아요? 이제 괜찮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이 아이는 나를 도우려 했을 뿐입니다. 날 쓰러뜨린 것도 나쁜 마음도 전혀 없었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핸드폰을 들이대던 남자는 어색하게 화면을 끄며 뒤로 물러섰다. 과일 아주머니가 다가와 할인에게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건넸다. 여기 뜨거운 유자차 하나 담아놨어요. 할아버지랑 나눠 마시고 마셔요. 할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고마워요. 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할 만큼 목이 메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노인을 부축했다. 우리 집에 가요. 집에 가면 따뜻한 이불도 있고 정원도 있고 무엇보다 비는 안 맞아도 돼요. 노인은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할인의 손을 쥐고 따라 나섰다. 그 손은 작고 고왔지만 이상하게도 든든하고 따뜻했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차가운 공기가 없었다. 단지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믿고 건넨 손이 있었다. 비는 그칠 줄 몰랐다. 서울의 밤하늘은 회색으로 가라앉았고 차가운 도심의 공기 속에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택시는 도착하지 않았고 결국 하리는 노인을 부축한 채 지하철역까지 걸어 내려갔다. 할아버지, 조금만 더 걸어요. 전철 타면 금방이에요. 괜찮아. 나야 뭐. 옛날엔 한강 다리도 걸어서 건넜는걸. 노인의 말에 하리는 피식 웃었다. 그 웃음에는 묘한 호기심과 따스함이 섞여 있었다. 자, 그날 밤 두 사람은 강남 외곽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할인의 집에 도착했다. 높은 대문, 정돈된 마당, 유리로 된 외벽, 그리고 중앙에 놓인 작은 연못. 이곳은 보통 노인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이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마당 끝자락에 섰다. 이게 네가 사는 곳이냐?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마당이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손수 가꾼 정원이었어요. 지금은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아서 잡초만 자라고 있어요. 노인은 마치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듯 마당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레 말했다. 이 나무는 감나무인가? 잎이 저렇게 넓고 둥글면 아마 단감일 거야. 하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보았다. 어떻게 아세요? 노인은 말없이 웃으며 정원 쪽으로 다가갔다. 오랜 세월 땅을 만져온 사람만이 아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거실에서 문이 열리며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퍼졌다. 하리나, 지금 몇 시야? 이 시간에 누굴 데리고 온 거지? 정장을 입고 피로한 얼굴을 한 남자. 그는 하린의 아버지, 강진호 회장이었다. 대기업을 운영하며 늘 시간에 쫓기고 정확함을 인생의 미덕처럼 여기던 사람. 아빠, 이분은 길에서 만난 분이에요. 잠깐만 계시게 해도 될까요? 길에서 만났다고. 그럼 더더욱 안 돼. 우리가 어떤 집인데 혹시라도 무슨 문제 생기면 책임질 수 있어. 아, 아빠, 그런 분 아니에요. 제가 다 받고 도와드리려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진호 회장은 완강했다. 하리나,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아. 순수함이 항상 정의가 되는 게 아니야. 노인은 그 말에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하린이 앞으로 나섰다. 그럼 아빠는요? 아빠는 엄마 돌아가시고 정원도 손 놓고 아무것도 돌보지 않았잖아요. 전 이 정원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분이라면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진호 회장은 딸의 눈빛에서 예전 아내의 모습이 겹쳐지는 걸 느꼈다. 그 침묵 끝에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다. 좋아, 단, 일주일이야. 그 이상은 안 돼. 책임은 네가 져야 한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해요. 아빠, 차트. 그날 밤 하리는 작은 게스트룸을 준비해 주었다. 새로 사온 담요와 향초, 그리고 베란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의 풍경. 노인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단감나무, 능소화, 쌀이꽃, 다들 여기서 이렇게 자랐구나. 그는 속삭이듯 중얼이며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그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노인, 그의 아내, 그리고 어린 아들이 있었다. 서로 꼭 끌어안고 웃고 있는 모습. 노인은 그 사진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민준아, 너도 지금 어디선가 이 비를 보고 있니? 다음 날 아침,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정원을 어루만졌다. 비는 그쳤고 젖은 나무집 사이로 물방울이 반짝였다. 하리는 이른 시간에 눈을 떴다. 이유는 없었다. 그저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따뜻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을 때였다. 아가씨, 혹시 호미 같은 도구는 어디 있나요? 조용한 목소리가 그녀를 놀라게 했다. 너인, 아니 이제는 이름을 밝힌 박용수 씨는 이미 작업복 같은 옷을 입고 정원에 서 있었다. 호미요. 잠깐만요. 창고에 있을지도 몰라요. 하리는 허둥지둥 뒤뜰로 향했다. 냐, 오전 내내 정원에서는 낯설지만 따뜻한 소리가 들려왔다. 잡초를 뽑는 소리, 물 뿌리개에서 물이 쏟아지는 소리, 그리고 용수 씨가 낮게 흥얼거리는 옛 가요 한 소절. 하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었다. 그리고 정원 한쪽, 엄마가 남긴 작은 화단 앞에서 멈춰섰다. 여긴 엄마가 가장 좋아하던 곳이에요. 이런 구석엔 늘 향기가 남아있지요. 그립고 따뜻한 냄새 마리오. 하리는 그 말을 듣고 놀란 듯 물었다. 할아버지, 식물에 대해 참 많이 아시네요. 예전에 나는 조경사였어요. 공원, 학교, 심지어 청와대 뒤뜰도 손봤죠. 정말요? 그런 분이 왜... 말을 마치기도 전에 용수 씨는 조용히 웃었다. 그러다 어느 날 모든 걸 잃었소. 아내도 아들도 모두. 하리는 말없이 그의 옆에 앉았다. 그리고 조심스레 물었다. 할아버지 아들,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용수 씨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엔 작은 소년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준이 10살 무렵이었소. 눈이 크고 감나무에 올라가길 좋아했죠. 혹시 찾고 계신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30년을 찾았지. 매년 설날마다 방송국에 제보도 하고 경찰서에도 문의했어. 하지만 소식은 없었소. 하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에 흙이 묻은 그의 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함께 찾아봐요. 며칠이 지나고 정원은 점점 생기를 되찾았다. 감나무엔 새순이 돋고 능소화는 줄기를 타고 울타리를 덮기 시작했다. 심지어 강진호 회장도 아침 출근 전 커피 잔을 들고 마당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다. 정원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 그는 낮게 중거리다가 하린에게 물었다. 그분, 예전에 뭐 하던 분이라고 했지? 조경사였대요. 하지만 지금은 아들을 찾고 있어요? 진호 회장은 멈칫했다. 그리고 잠시 후 마치 무언가 떠오른 듯 물었다. 혹시 그 아들 이름 민준이라고 했나? 하리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왜요? 진호 회장은 무언가를 꺼내려다 말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낯이 익은 이름이라서. 쉘. 그날 밤 하리는 침실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반짝였고 정원에선 여전히 용수 씨가 호미질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이 집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기분을 느꼈다. 정원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할아버지, 혹시 예전에 살던 곳은 어디였어요? 하리는 어느 오후 정원에서 함께 감나무 및 잡초를 뽑던 도중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요즘 이상한 기시감을 자주 느꼈다. 정원의 구조, 감나무의 위치, 마당 옆의 작은 연못까지 모든 것이 마치 오래된 기억 속 한 장면처럼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나는 원래 충남 보령 근처에서 살았소. 이름 없는 작은 동네에서 용수 씨는 풀을 뽑던 손을 멈추고 한참 동안 침묵에 잠겼다. 그의 눈빛은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날 아내가 시장에 간다고 나간 사이 난 감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아들을 불렀지. 민준아, 거기 위험해. 내려와.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웃으면서 소리치더군. 아빠, 나 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리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할아버지,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난 모든 걸 이끌었다 생각했소. 아이도, 아내도, 나 자신도. 하지만 아이를 찾을 수 있다면, 이름 한 번만 다시 불러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오. 그 순간 거실 유리문 너머로 진호 회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멀찍이서 지켜보다가 천천히 다가왔다. 박용수 씨, 혹시 아드님의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갑작스런 질문에 용? 1993년 5월 27일 일요일이었지요. 진호 회장은 그 말을 듣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을 꼭 쥐었다. 혹시 민준이라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불렸던 적은? 아니요. 우린 단 한 번도 개명한 적 없었소. 민준이는 늘 민준이었어요. 그 순간 하리는 진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아빠,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진호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더니 오래된 박스를 하나 들고 나왔다. 그 안에는 병원 기록, 경찰 접수증, 입양 관련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건 뭐예요? 하리나, 사실은 말이다. 너 어릴 적 내가 맡았던 병원 자선 케이스 중에 한 명의 아이가 있었어. 사고로 기억을 잃었고 보호자가 없었지. 그 아이는 6살이었고 이름도 모른 채 병원에서 강민이라는 새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자랐어.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 가서 변호사가 되어 있지. 하리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설마 그 아이가...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아이의 생일도 1993년 5월 27일이야. 용수 씨는 입을 벌린 채 말이 없었다. 손에 쥔 호미가 바닥에 떨어졌고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민준이를 찾으는 건가요? 진호는 조용히 말했다.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가능성은 커요. 지금 내가 연락해 볼게요. 그 아이, 아니, 민준이는 곧 귀국 예정이거든. 그날 밤 하리는 창밖 정원을 바라보다가 마음이 복잡해졌다. 세상엔 우연이란 게 있을까? 아니면 모든 인연은 결국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걸까? 그녀는 조용히 메모장을 꺼내 몇 자를 써내려갔다. 살메운, 때로는 길을 잃은 아이 같아. 하지만 언젠가는 그 아이도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법이야. 비는 그치고 하늘은 맑았다. 서울의 6월 하늘은 간만에 구름 한 점 없이 투명했고 감나무 잎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정원에는 여느 때처럼 용수 씨가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오늘따라 더 깊고 조용했다. 오늘 오시는 거죠? 하린의 목소리는 살짝 떨려 있었다. 응? 오후 4시 비행기로 도착한대. 진호 회장의 목소리도 그 어느 때보다 낮고 단단했다. 용수 씨는 말이 없었다. 그저 천천히 마당 한가운데 나아가 감나무 앞에 섰다. 그리고 땅에 무릎을 꿇고 작은 손도끼로 나무 밑둥에 박혀있던 돌 하나를 조심스레 꺼냈다. 그 아래엔 낡은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다. 이건 민준이가 5살 때 감나무 아래 뭔가 묻고 싶다며 그림을 그려 넣었던 종이요. 난 그걸 계속 여기에 놓아뒀지. 그는 그림을 펴보았다. 해가 웃고 있었고 그 옆에 엄마, 아빠, 그리고 자그마한 민준이가 손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감나무 위엔 우리 집이라는 글자가 아이실 아이 송을시로 삐뚤빼뚤 쓰여 있었다. 그때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구두굽이 바닥을 톡톡 울리는 소리, 그리고 낯설고도 익숙한 목소리 하나가 마당을 가로질렀다. 여기가 맞나요? 모두의 시선이 돌아갔다. 검은 슈트를 입은 남자, 단정한 머리, 날카로운 인상. 하지만 그 눈동자에는 묘한 공허함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하린이 조용히 대답했다. 네, 오빠. 여기가 아빠가 계신 곳이에요.
남자 강민. 아니 이제는 진짜 이름 박민주는 서서히 용수 씨 쪽으로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조심스러웠다. 몇 걸음 떨어진 거리에서 멈춰섰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네, 주원이 잘해놓다. 용수 씨는 눈을 깜박이며 입을 열었다. 민준아.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오래전 잊혔던 감정이 터지듯 올라왔다. 기억은 흐릿했지만 향기 하나, 풍경 하나가 그 기억을 자극했다. 감나무. 내가 여기서 떨어졌던 나무.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리고 저기 연못, 밤마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던 그 연못. 순간 눈물이 그의 눈가를 타고 흘러내렸다. 정말 아버지 맞으세요. 그 한마디에 용수 씨는 무너졌다. 그는 말없이 다가가 아들을 껴안았다. 주름진 손이 민준의 등을 감싸며 떨렸다. 맞다, 민준아. 내 아들, 우리 민준이 맞다. 마당 한가운데 햇살 아래 두 사람은 꼭 껴안은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리는 멀찍이서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진호 회장은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도 묵묵히 내려앉은 감정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짠. 그날 밤 모두가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았다. 된장찌개, 김치전, 감자조림, 그리고 용수 씨가 직접 만든 깨린 무침. 민주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잠시 음식을 바라보았다. 이 맛 기억나요. 엄마가 아팠을 때 아버지가 대신 해주시던 그 반찬? 저 어릴 때 늘 도시락 반찬으로 싸주셨던. 용수 씨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때도 그렇게 말했지. 이건 아빠표 깨시피예요 라고. 민주는 다시 눈물을 삼켰다. 하지만 이번엔 아픔이 아닌 따뜻한 그리움이었다. 식사가 끝난 뒤 세 사람은 정원에 앉았다. 불을 끄고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민준아. 네. 아버지, 넌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니? 민주는 조용히 대답했다. 앞으로는 과거를 찾기 위해 지금을 더 열심히 살려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용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은 흘렀지만 마음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단다. 하리는 미소 지었다. 정원은 다시 살아났고 그 안에서 잃어버렸던 이름과 얼굴이 돌아왔다. 그리고 지금 이 작은 정원 위에 진짜 우리 집이 다시 세워지고 있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왔다. 정원엔 단풍이 들기 시작했고 감나무엔 주황빛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그 열매들은 마치 3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 위에 조용히 열린 듯 했다. 하리는 아침마다 정원에 물을 주는 습관이 생겼다. 이젠 용수 씨가 아니라 할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그는 마당 한편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고 그 텃밭에는 새싹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다. 이 작은 잎사귀들이 어른이 되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하지만 뿌리는 시간이 걸리죠. 깊이 내려야지. 겨울에도 버틸 수 있거든. 용수 씨는 손에 흙을 묻힌 채 그렇게 말했다. 하리는 그 말이 단지 식물에 대한 얘기만은 아니라는 걸 알았다. 민주는 귀국 후 서울에 머물기로 했다. 그는 변호사 일을 접진 않았지만 더 이상 법정이 전부는 아니었다. 그는 요즘 노인 실종, 보호자 없는 아동의 후견 지원을 위한 법률 자문단에 자원하고 있었다. 아버지를 찾았다는 사실보다 아버지가 나를 찾아왔다는 그 세월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다. 어느 날 하리는 아버지 진호와 함께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진호는 오래된 사진첩 하나를 꺼냈다. 그 속엔 젊은 시절의 진호와 그의 아내, 그리고 갓난아기 시절의 하린이 담겨 있었다. 하린아, 너도 언젠가 이 집을 떠날 거다. 하지만 기억하렴. 이 정원은 엄마가 남긴 사랑이고 너는 그 사랑으로 자란 아이란 걸. 하리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빠도 변하시었네요. 진호는 멋지알끈들은 웃었다. 나도 이제 뿌리를 다시 내려야겠더라. 그래. 그리고 어느 맑은 일요일 아침, 작은 나무판이 감나무 아래에 박혔다. 우리 집 정원, 기억을 심고 윤희의 진의 사랑을 수확하는 곳.
할인 민준용수의 이름이 함께 새겨진 작은 명패였다. 그 아래 세 사람은 손에 호미를 들고 나란히 서 있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제 이곳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곳, 그리고 앞으로를 함께 살아갈 곳이었다. 새로 심은 능소와 넝쿨이 서서히 담장을 타기 시작했다. 바람이 불면 그 꽃집들이 날리며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돌고 돌아도 결국 사람은 사람에게 돌아온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고 동시에 저릿한 울림이 전해졌어요. 가끔은 아주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걸 할인의 선택을 통해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리고 박용수 할아버지의 30년 기다림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깊고 무거운지 되묻게 만들었죠. 잃어버린 가족, 오해로 뒤엉킨 관계, 그러나 그 안에서 다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정원처럼 버려진 감정, 잊고 지낸 인연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보는 용기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따뜻함을 남겼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또 보고 싶은 장면, 느낀 점, 혹은 여러분이 간직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로 다음 이야기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으니까요.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2부에서 우리는 더 깊은 진실과 사랑의 흔적을 함께 따라가게 될 거예요. 기다려주세요.